때는 2005년 7월 4일 오전 8시가 갓 지난 시각 119와 112로 다급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됩니다. 저 여기 그 터미널 사거리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쓰러졌는데 그 피가 막 흐르는 게 하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무튼간에 저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에? 아침 8시면 한창 출근 출근 시간인데 시간인데. 무슨 일이지? 신고가 들어온 곳은 버스 터미널 근처였는데요. 아산 지역의 회사 통근버스들까지 줄지어 서 있는 곳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같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았던 인근 파출소 직원들이 먼저 출동해 현장을 살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강력팀의 출동을 요청해서 저도 바로 현장으로 나갔었고요. 강력팀을 불렀다는 거는 큰 사건이란 얘긴데. 그럼 현장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신고된 여성은 이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고 현장을 목격한 몇몇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여성이 쓰러졌다는 것부터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뭔 일 나긴 났구나 싶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나? 네, 길바닥에 혈흔이 낭자 있는데 아휴. 피 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혈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하혈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한 건가요? 야, 출근 시간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그렇죠. 좀 이상한 상황인 건 맞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분들 중에 여성이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을 본 분들이 있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뭘 봤다는 거예요? 여성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살짝 부딪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윽 하는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더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여성의 치마가 피로 젖었다고 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그걸 본 분이 계셨네요. 그 여성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남성이 좀 독특해서 사람들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는데 모자 아래로 묶은 머리가 허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모자를 이렇게 눌러 썼는데 똥머리 묶고 허리까지. 특이하긴 하네요. 다들 부딪힌 그 장면만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이 왜 갑자기 쓰러진 거지? 근데 그 현장을 정리하고 여성이 이송된 병원으로 갔더니 제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여성분이 이미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야, 사인이 뭐였는데요?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지? 아니, 칼에 찔렸다는 거란 지금 말씀이신데 이건 대체 언제? 그 남성하고 부딪히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거 너무 황당한데? 어디를 찔린 거예요? 복부 오른쪽 아랫부분에 자창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배 아래. 딱 한 군데요. 그럼 배에 칼을 찔려서 하혈한 것처럼 보였겠네요. 피가 밑으로 쏟아졌으니까. 치마를 입어서. 치마 밑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말이죠. 그 자창의 깊이를 확인해 보고자 엑스레이를 찍었던 의사 선생님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여성의 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게 발견됩니다. 응? 뭐가요? 자창이 있던 복부 네. 안쪽으로 길이 15cm의 칼날이 들어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칼이 관상동맥을 한 번에 관통한 상태였고요. 배 안에 칼날이 이만큼 들어가 있었어요. 야, 칼날에 박혀 있었다. 그럼 손잡이가 빠진 거잖아. 그죠? 그 동맥을 한 번에 찌르고. 한 번에 다 뚫고 칼날은 그대로 들어있고. 야, 근데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근육이 많은 경우에 손잡이 빠지는 사건들은 있었잖아요, 우리 혁명에서. 네. 근데 복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칼날을 잡을 수 있는 근육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뼈에 부딪히거나 걸려서 칼날이 좀 부러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손잡이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의료진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전문 칼잡이가 한 짓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전문 칼잡이여도 그 짧은 찰나에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찌르고 손잡이까지 분리해서 어머, 그리고 사라졌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근데 전문 칼잡이의 성이라고 한다면 칼이 잘 빠지도록 미리 작업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칼날을 빼서 피가 흐르는 칼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거의 버려야 되는데 증거를 남기기 싫다면 손잡이만 가지고 가도 누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범죄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무작위로 설정된 게 아니고 이 피해자가 타겟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완전 계획범인 거잖아요, 이거. 아, 그렇죠. 그럼 혹시 그 부딪힌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본 목격자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성이랑 부딪힌 후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자기랑 부딪혔는데 그걸 쓰러졌는데 보고 그냥 건넜다. 그것도 이상하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남자가 가장 이상하죠. 유력하긴 한데 형사님은요, 긴 말총머리란 이 특이한 남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딪힌 사람이 머리가 길다고 했잖아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일 수도 있지 않아요? 남성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키 180cm에 가까운 큰 키에 좀 마른 체격이긴 했지만 확실히 체형이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딱 달라붙은 아주 타이트한 청바지에 검은 줄무늬 티셔츠, 어두운 색 모자를 쓰고 있긴 했지만 얼굴이 까무잡잡한 편이었다고도 했고요. 그 인상 차이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흔치 않은 스타일이고. 그럼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을 본 그 목격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상치 못하게 이 수사가 미국에 빠집니다. 사건 현장부터 이 주변 지역까지 샅샅이 뒤져도 이 긴 말총머리라는 남성을 본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이해서 지나가면 누구라도 알아봤을 텐데. 출근한 사람들도 다 봤는데 희한하네. CCTV도 거의 없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사건 장소가 버스 터미널이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싹 다 뒤졌지만 말총머리에 모자를 쓴 남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는 도주로까지 다 알아봤던 건가? 그러면은? 귀신같이 사라졌네. 그래도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서 공개 수배를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말총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묶인 건가? 이렇게 내려서 뒤를 묶었나? 목격자들이 머리를 뒤로 묶은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라서 몽타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묶은 상태라는 거죠. 키는 175에서 180cm 정도 수정이 되고 뒷모습은 말총머리를 했을 것이며 어두운 색 계통의 모자를 쓰고 동남아 외국인풍으로 추정을 한다. 근데 동남아풍 외국인이라는 거는 그거는 얼굴이 까매서 그런 건가? 까무잡잡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때 아산 공장지대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 등중 머리를 길게 길러서 묶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서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했는데 용의선상에 올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적이 뭐였을까요? 전문 칼잡이가 왜? 개인적인 원한이나 돈 때문에? 아니면은 전문 칼잡이라고 했으니까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같이, 그죠? 우리 김 형사님은요, 우선 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서요, 원한, 금전, 치정 관계까지 모두 탐문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이 피해자는요, 너무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었는데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5년째 아산에서 살던 중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지인들도 피해 여성이 누구에게 원망을 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 갔는데요. 피해 여성 외에 20대 여성 2명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장대 없이 로션 하나로 셋이서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로션을 셋이서 하나를 쓴다고요? 그러지 않는데 절대로. 아니면 혹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집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가?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여성 세 분이 종교랑 엮여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짜증나 진짜. 아유 씨 진짜. 그 교리 중에 개인이 돈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교리 때문에 집안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 돈 지들이 다 가져가려고. 의심이 여기도 확 쏠리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럴 가능성을 보고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들부터 그 종교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냈다는 사람들까지 모두 만나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총머리를 할 만큼 머리카락이 긴 남성도 없었습니다. 야, 그럼 종교 때문도 아니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일단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 그리고 상해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모두 조사해 봤는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김 형사님은 사건 초반부터 버리지 못했던 한 가지를 싹둑 잘라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죠? CCTV에도 안 잡히고 범행 이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어쩌면 범인이 머리를 잘랐거나 가발을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격된 제보 내용에서 헤어스타일은 일단 배제했습니다. 가발까지 써서 변장을 한 거면은 진짜 소름이다. 그죠?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머리가 자기 실제 머리였지만 바로 잘랐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남자 어디서 찾아? 그래서 우리 김 형사님은요, 이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요, 반드시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주변을 다시 한번 낱낱이 뜯어봅니다. 그래서 뭐부터 다시 수사하신 거예요? 우선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1년치 뽑았고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중에 범행 최근에 다시 전화 통화량이 부쩍 늘었던 사람이 없는지 추리니까 한 1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명의 1년치 통화 기록을 모두 뽑아 의심할 정황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한동안 그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한 사람들을 추리신 걸까요? 이거는요, 그 한동안 이제 연락을 끊었다가 네. 범행이 일어날 당시에 다시 연락을 시작을 했다면 그 둘 사이에 그 기간 중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이거 정말 형사들이 하는 현장에서의 프로파일링입니다. 거기까지 계산하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를 찾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아차차 이거 큰일인데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형사님이 뭔가 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네. 아, 지금이구나. 그 아차차 그때부터 어.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어? 저는 요거를 보고요, 영화도 이러면 사람들이 안 볼 정도입니다. 진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날이 제 형사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인데요. 그때 피해자랑 또 관련된 10명의 1년치 통화 기록을 모두 뽑으니까 제 책상 앞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동료 형사가 주는 커피를 받다가 제가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서류 더미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아, 이거. 그러면 다 뒤섞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많은 서류가. 야, 근데
앞질러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보통 그래서 딱 집었는데 그 한 장에 뭔가 설마. 아, 영화도 이러면 안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그냥 서류가 무너졌을 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거를 다 그럼. 일일이 사람별로 다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 그 순간 큰일 났다. 이걸 언제 다시 다 정리하냐 하면서 그치. 쏟아진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줍고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통화 내역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와, 진짜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영화에서 나오면 에휴 뭐 저래. 맞아요. 개연성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 실화인 거예요. 와, 그게 뭐였어요? 사건이 있기 열흘 전쯤인 6월 23일 누군가가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이었는데요. 지역 번호가 아산이 아니라 052로 시작하는 울산 번호이더라고요. 왠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해당 번호를 조회해보니까 울산에 있는 한 가발 가게 전화번호인 겁니다. 이야. 가발 가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범인이 가발을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그 타이밍에 그 상사님은 급히 그 가발 가게로 연락을 합니다. 6월 23일 과연 그 가게에 전화를 했던 사람을 사장님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아, 6월 23일이라 보자. 장부에. 여기 있네. 이 사람 내 기억나지? 웬 젊은 남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허리까지 오는 뭐 긴 생머리를 찾더라고. 당장에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길래 주소 대락했더니 뭐 울산이 아니고 청주락 하던데. 그래가 이 양반아 돈부터 붙여줘야 내가 물건을 보내지 했거든.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전화 끊자마자 바로 입금했대. 그래서 내가 그 길로 바로 싸줬는데 왜? 근데 청주? 아산이 아니라? 아니면 잡힐까봐 가발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모든 게 다 이 치밀하게 짜여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발 가게에 전화한 남자가 누구였어요? 과거에 피해자랑 같은 종교에서 활동하던 남성이었습니다. 야. 사건 발생 후 참고인 조사도 한 번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조사 당시 이 남성은 종교단체를 이미 탈퇴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사건 당일 새벽 아파트 공사 현장에 출근했던 게 확인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인물이었습니다. 몽타주와도 생김새가 좀 다르기도 했고요. 아까 신고가 아침 8시에 됐으니까 그러면 이 남자는 뭐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리바이가 그렇죠. 알리바이가? 근데 가발을 왜 주문했지? 이 남자가 공범이었나? 이 남자 주소는 어디였나요? 이 남자의 거주지가 청주였습니다. 집이 청주였어요? 그럼 이 남자가 가발을 받은 거네요? 그럼 이 남자는 뭐야? 알리바이도 지금 다 음. 있고 누가 진범이라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과연 가발만 샀을까요? 형사님은 이 남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요, 아주 결정적인 게 잡힙니다. 사건 일주일 전인 6월 27일 마트를 갔더라고요. 이날 뭘 샀는지 마트 CCTV로 확인해 보니까 칼인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칼과 일치하더라고요. 그게 그 칼이었구나. 그러면은 그럼 가발도 사고 칼도 산 거네요. 열흘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남자의 병역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특수부대에서 반검술 교관으로 5년간 복무했더라고요. 여기서 쐐기를 박네. 와. 그래서 칼로 한 번에. 그래서 피해자의 복부, 관상동맥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었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출근길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을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총까지 무장한 채로 최 씨를 잡으러 갑니다. 전문 킬러나 마찬가지지. 최 씨는 어디 있었는데요? 아파트 시축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자에게 최 씨를 빈 컨테이너 쪽으로 유인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컨테이너 안 밖으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야, 네, 진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멀쩡히 출근해서 일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히다. 그래서요? 최 씨가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문을 잠그고 제 앞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최 씨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가 올 줄 예상도 못한 눈치였습니다. 자기인 참고인 주사도 다 받았는데 왜 찾아왔냐는 식이더라고요. 서해 와서도 자긴 피해자의 죽음이랑 관련이 없다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는데 가발과 칼을 샀던 내역을 증거로 내미니까 눈빛이 흔들리더니 자신이 한 짓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피해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최 씨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04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보다 6살이나 어린데도 지위가 더 높다는 이유로 생활하는 내내 자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거 또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범죄자들 하는 거 똑같이? 이상한 말 뭐라고 했어? 최 씨의 주장일 뿐인 겁니다. 네? 형사님, 그 여자가 저한테 막 그 텔레파시를 보내갖고요.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갖고 막 초코파이 생각을 하면서 그 숙소에 갔거든요. 근데 글쎄 냉장고에 초코파이가 떡 하나 있더라니까요. 저를 막 조종하고 텔레파시로 저를 막 실시간으로 막 알아맞혔어요 그 여자가. 너무 아니냐? 이 생각이? 망상 환자, 그러니까 정신. 자기 생각을 깨뜨려 본다. 야, 집에 먹고 싶은 거 가서 냉장고 열어서 있으면은 다 텔레파시 보낸 거냐? 야, 이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아, 친 거지. 뭐. 결국 피해 여성 때문에 그 종교에서도 탈퇴하고 시설에서도 나오게 됐는데 그 후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불행해진 게 다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자신이 불행이냐? 자기가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 피해자가 아침이면 회사 동료의 차를 얻어 타기 위해 터미널 사거리에 나온다는 사실도 미리 파악해두고 범행을 위해 칼 손잡이도 헐겁게 만들어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 피해자 집을 찾아가기까지 했는데요.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줄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사과할 일이 없다고 거절하자 다음날 계획대로 실행에 옮긴 거라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뭘 사과해요? 뭘? 사과하면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뭔데 줬으며 그럼 사과를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때 초코파이 넣어서 미안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여자분은 왜 찾아왔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범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뭐 상당 부분 그 실제 편집 증상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나를 조종하고 텔레파시나 이런 환청과 환시 이런 게 나타났다면 그 특정 대상이나 물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늘 나를 뭔가 잘못되게 위협하고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받는다든지 또는 나한테 왜 그렇게 자꾸 괴롭히냐라고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범행의 동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근데 망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울산에 있는 가발 가게에 전화해서 주문을 하고 심지어 칼 손잡이를 헐겁게 만들었잖아요. 망상장애라고 하는 것이 내 사고 체계가 완전히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어떤 목표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지정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이게 장애로 판단을 서서 형을 집행을 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또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판결을 할 때 이렇게 심신미약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징역형을 받지만 거기에 치료 감호를 같이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치료를 하는 것을 형에 산입을 해서 같이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